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러시안 룰렛이라는 목숨을 건 도박이 있습니다. 6발이 들어가는 총에 한 발에 총알을 넣어놓고 머리에 갖다 댄 뒤에 한 발씩 격발하는 거죠. 사망할 확률은 6분의 1, 생존할 확률은 6분의 5. 만약 인생을 바꿀 만큼의 큰 돈이 걸려 있다면 이 확률에 목숨을 걸 수 있을까요?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도박인데 만약 살아남아서 수백억 원을 챙긴 사람이 나왔다라고 소문이 나면 또 다른 오징어 게임이 시작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이건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얘기겠죠? 근데 현실 속 러시안 룰렛은 어쩌면 더 어렵고 더 복잡하고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6발 중에 한 발이 아니라 단 한 발의 실탄이 수백, 수천 발 중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아쇠를 수십 번 당겨도 아무 일이 없을 수 있고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안전하다는 착각에 빠져서 그 총알의 존재를 잊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도박이나 파생상품, 다단계, 급등주 이런 현실 속의 러시안 룰렛을 하면서도 저위험, 고수익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진짜 총이라면 총구와 탄창이라도 엿볼 수 있을 텐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것조차 보이질 않죠. 8월 16일 수요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도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증시에서 또 벌어지고 있네요. 이른바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오늘도 난립니다. 아이고야. 자, 오늘의 경제 상식 퀴즈 내드립니다. 최근에 유럽에서 이 세금 논의가 또다시 확산이 되고 있네요. 이탈리아가 은행을 대상으로 40%의 세율을 매기겠다라고 하니까 유럽 증시가 한꺼번에 흔들리기도 했는데요. 초과 이윤세라고도 하는데 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거두면 기존에 걷던 법인세 말고도 초과로 이 세금을 더 물리겠다. 세 글자로 뭘까요? 좀 속된 표현이지만 힌트를 드리자면 이른바 땡 잡았을 때 이거 했다 라고 이걸 거뒀다, 이거 잡았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황제 아니고 다른 말.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선물도 다양하게 마련해 놓고 있고요.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아, 또 그 KBS 콩 채팅창에 누가 비만세라고 쓰셨구나. 아, 또 금방금방 베껴서 비만세 혹은 부유세도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봤을 때는 3225님이 문자 메시지로 정답을 제일 빠르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함께하죠. 알고란의 고란 경제전문기자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의 강영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란 기자가 준비한 아이템은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LH 전관 업체와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른바 이제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를 봤더니 전관 업체와 감리 계약을 맺은 곳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대책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LH가 계속 뭔가 사달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임원들 우리 사표 내고 쇄신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사표 낸 임원들 몇 면을 봤더니 임기가 이미 지났거나 아니면 한 달 남았거나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더운 여름 아이스크림 얘기인데요. 아이스크림 매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주변 근처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 있잖아요. 요것은 과당 경쟁 때문에 휴업과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강영현 기자 아이템은요?
네, 빚을 갚지 못하고서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계 대출자들의 부실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뉴스인데요.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로 2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자, 우선은 고란 기자 얘기 갑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이야기. 이른바 철근이 누락된 그 아파트들로 인해서 지금 문매를 맞고 있는데 LH 출신 전관 업체들과 맺은 계약 규모가 상당하네요. 네, 이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안단태 아파트 여기 설계업체도 200억 넘는 수의 계약을 전관 업체와 맺었습니다. LH 출신 임원이 만든 회사. 맞습니다. 이걸 포함해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아파트의 설계, 감리에 참여한 전관업체 18곳이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335억 원 규모의 LH 설계, 감리 용역 77건을 따냈습니다. 네. 이 중에서 뭐 여러 업체가 있는데요. 그 A사 같은 경우에 343억 원어치 수의 계약을 맺었거든요. 가장 액수가 컸는데 LH 출신이 창립을 했고요. 현 대표이사도 LH 임직원 출신인 건축사무소입니다. 이 업체가 3년간 신도시 공동주택 설계 용역 등 11건 수주했고요. 철근 누락 단지 중에서는 설계 1곳, 감리 3곳을 담당했습니다. 야, 왜 이렇게 전관업체와 수의 계약을 많이 맺냐? 라는 것이 불만이잖아요. 이에 대해서 LH는 억울하다 입니다. 이 설계 용역은 공모를 통과한 업체와 100% 수의 계약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우리 수의 계약하니까 뭐 짬짬이로 한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원칙이 그렇다라는 거죠. 설계 공모에서 여러 업체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당선된 업체 한 곳과 계약을 체결하는 거지 LH 전관이라고 해서 뭐 봐준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설계 공모 방식에도 빈틈이 좀 있습니다. 네. 이 감사원에 따르면 LH가 16년 1월부터 21년 3월까지 전관을 채용한 업체와 맺은 설계 용역 332건 가운데 58건이 심사평가위원이 퇴직자에게서 전화를 받은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관이 전화를 해서 우리 좀 잘 봐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특히 외부 위원이 퇴직자와 접촉한 사실을 LH에 알렸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업체에 대해 감점된 불이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공모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잘 봐달라 하고. 에이구. 근데 이거 사실 LH가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데 국토부가 책임이 없을까요? 국토부도 이거 그냥 가만히 지켜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칼을 빼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데요. 예. 해외에서 LH의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일단은 전면 중단입니다. 현재 해외 출장 중인데요. 원 장관이 LH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의 용역 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일단은 중단하라라고 지시한 겁니다. 아예 하지 말라라는 건 아니고요. LH 전관과 관련된 이권 카르텔 해소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일단은 기존 영역 절차를 중단하자라는 겁니다. 이 국토부가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10월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 10월 중에 나온다. 한번 지켜보겠고요. 자,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어찌됐든 간에 이번 부실공사 문제 때문에 LH가 임원들 전원 사표를 받았습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꼼수가 있다고요. 자꾸 이런 꼼수가 나오니까 계속 뭔가 이미지를 깎아먹고 있는데요. 그 LH 이한준 사장이 철근 누락 아파트 관련해서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야, 우리 LH 앞으로 대대적으로 조직 혁신을 하겠습니다. 라고 강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상임이사 전원의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LH가 사직서를 받은 상임이사 5명 중 4명의 사표를 그날 바로 수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일단 그럼 그 4명의 면면을 보자. 사표를 수리한 2명은 이미 임기가 끝났고요. 나머지 2명은 다음 달에 끝날 예정입니다. 다음 달 받으나 지금 받으나. 네, 그렇고요. 곧 임기 끝나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전원 사표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 5명 중에 4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수리 안 된 1명은 누구냐라고 보면 임기가 25년 3월 19일까지 남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4명 가운데 가장 임기가 많이 남은 사람은 그냥 놔둔 겁니다. 거꾸로. 네. 게다가 LH에서 이 상임이사가 연임하는 경우는 유례를 찾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임기가 많이 남은 사람 한 사람은 그냥 놔둬서 그냥 원래 그냥 그 했던 임기대로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그만둘 상임이사 전원을 내세워서 대대적 조직 혁신을 한 양 눈 가리고 아웅식 아니냐. 이거 대국민 쇼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이한준 사장이 상임이사 전원의 사직서를 받았다라고 해서 5명 중 4명의 사표 수리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상임이사가 LH에 5명이 아닙니다. 7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2명은 누구냐? 본인 이한준 사장과 염호열 상임감사위원입니다. 근데 전원이라고 했는데요. 왜 그 2명은 뺐을까요? 전원에서. 이분들은 아예 사표도 안 받았습니다. 그 이제 사장은 본인이고 그다음에 아까 상임감사위원은 그 감사원 고위 감사공무원 출신입니다. 이분 임기가 올 4월 29일까지거든요. 이미 지난 상황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아예 사표도 안 받았고요. 그 LH 상임이사가 7명인데 5명만 놓고 전원이다? 이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사회에 사장과 감사도 들어가는데 이사회 멤버 중에서 그냥 상임 이사만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4명을 받았는데 전원입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꼼수의 꼼수 그리고 또 지켜줄 사람들은 또 서로 지켜주고 챙겨줄 사람들도 챙겨주고 뭐 LH 이 정도면은 거의 LPR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른바 임원 사직 쇼 아니냐 이런 비판 높아지고 있는데 근데 또 이게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이게 처음이었으면은 좀 욕을 덜 먹었을 텐데 처음이 아니라서 욕을 또 더 먹은 것 같은데요. 아이고. 21년에 땅 투기 논란 불거졌었잖아요. 이때도 역시 LH 우리 쇄신을 위해서 상임이사 4명을 경질했습니다 라고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비위 직원 관리 감독 부실 부동산 투기 사태 등 책임을 묻겠다라면서 경질 이유를 설명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경질됐던 상임이사 이 2명의 임기는 9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질된 4명의 상임이사 모두가 이 연봉 1억 원에 가까운 LH 사내대학 교수로 임기 2년을 보장받고 임용이 됐습니다. 이걸 잘랐다고 표현되나 이 꼼수 쇄신이다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자리만 좀 옮겨준 거네요. 네, 그 LH 상임이사 같은 경우엔 재취업 금지 조항에 따라서 퇴직 후 3년간 LH 관련 일을 하는 민간회사 여기는 취업심사 대상회사로의 취업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회사 취업은 안 되니까 그냥 사내대학 교수로 1억 원 주면서 자리를 옮겨준 거죠. 이게 쇄신일까 싶은데요. 제가 이걸 발표한 분이 이제 이한준 사장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분이 LH 온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이 LH 문제점을 유체이탈 화법으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어요. 본인은 책임이 없는 양 말하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안팎에서 이 조직 문제 운운하면서 본인 책임 없다는 식의 태도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LH의 상태가. 2251님이 정답도 맞춰주셨고 LH 해체 수준의 고강도 혁신이 필요합니다라고 또 따끔한 소리도 올려주셨습니다. 강영현 기자. 채무조정 신청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무조정 신청 건수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9만여 명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반년 사이에 거의 지난해 전체 신청자가 13만 8천 명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70%에 육박하는 신청이 접수된 겁니다. 채무 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이런 걸 해주는 제도인데요. 연체 기간에 따라서 신속 채무 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특히 현재는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고 있지만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한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신속 채무 조정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기준으로 신속 채무 조정 신청자가 2만 명 수준으로 지난해 전체 신청자와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빚 상환 여력이 떨어져서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대출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으로 분석됩니다. 사실 이 채무 조정이라는 게 저 아예 돈 못 갚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 그러면 일부라도 나눠서라도 갚으세요. 조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돈을 갚는 기간도 점점 길어지겠죠? 네, 그렇다고 하도 그렇습니다. 변제 기간을 봤을 때 2018년에는 84.6개월이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94.1개월로 길어졌는데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00.5개월, 그러니까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인 셈입니다. 변제 기간이 100개월을 넘어선 것에 대해서 금융 취약계층의 실질소득 감소 그리고 체감 경기 실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찌됐든 간에 기간이 길어져도 꼬박꼬박 잘만 갚으면 될 텐데 성실 상환자 중에서도
연체율이 또 높아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네, 성실 상환자 이분들은 이제 워크아웃 기간 동안에 부채를 성실하게 상환하시는 분들을 네. 말하는 건데 이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약 300만 원 정도의 소액 대출이 있거든요. 이게 2018년에 2만 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지난해에 4만 5천 명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4년 만에 거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건데요. 올해는 6월 기준으로 소액 대출 시청자가 2만 3천 명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인데요. 소액대출 연체율이 2018년에는 6.7%였거든요. 근데 지난해 10.5%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6월 말 기준으로 10.9%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성실 상환자들조차 경기 침체 그리고 금리 상승의 여파 속에서 한계 상황에 내몰린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또 이분들이 한 곳에서만 대출받는 게 아니라 여러 금융사에 걸쳐서 대출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다중채무자라고도 하는데. 네, 여러 계좌를 통해서 복수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중채무자가 많은 셈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채무 조정 대상자들의 대출 현황을 봤을 때 4개에서 9개 계좌를 이용한 경우가 4만 7천 건, 전체의 58%로 가장 많았습니다. 2개에서 3개 계좌를 이용한 수가 18%, 그리고 10개 이상을 이용한 숫자도 16%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계좌를 통해서 대출받은 경우는 6%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인데 대출을 받은 기관은 신용카드사가 또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부업체, 시중은행 그리고 저축은행 순이어서 문제가 조금 심각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빚을이 아니라 빚을. 빚을. 여기는 KBS. 정확하십니다. 네. 또 고란 기자에게 아이템 들어보죠. 최근에 보니까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주가도 엄청나게 급등을 했거든요. 장사를 엄청 잘한 거네요. 빈과 시장 양분하는 곳이 빈그레, 롯데 웰푸드, 여기 옛날 롯데 제과입니다. 2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 제가 2분기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아마 3분기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2분기 빈그레 영업이익을 보면 462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게 여기가 혜태 아이스크림 2020년에 인수했거든요. 투게더 브라보콘, 요거 다 빈그레 겁니다. 냉동 품목 매출이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롯데 웰푸드 같은 경우에는 486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7.8% 증가에 그쳤지만 아이스크림만 놓고 보자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도 당연히 오르는데요. 빈그레 주가가 14일 날 지난 월요일이죠. 12.45% 급등했거든요. 네. 오늘도 지금 현재 2% 급등하고 있다가 지금 좀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네요. 롯데 웰푸드는 지금 현재는 약 한 2% 정도 하락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빈그레 같은 경우에 보면 왜 이렇게 그 실적이 좋았냐라고 보니까 예년보다 더위가 일찍 찾아온 점이 아이스크림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세계 기상기구에 따르면 지난 7월 관측과 기록이 시작된 이후 역대 가장 더웠던 달로 기록이 되거든요. 6월부터 좀 더웠던 거 기억나시죠? 네. 아이스크림 많이 팔렸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6월에도 2분기는 4, 5, 6월이니까. 해외에선 상황이 어떤가요? 다른 나라들은? 일본 아이스크림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내 아이스크림 판매액이 전년 대비해서 5% 늘었대요. 3년 연속 최고 기록 경신했는데 아마 올해 하면 더 경신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모리나가 제과의 주가가 최근에 5,100엔을 넘어서서 연초 대비해서 30% 넘게 올랐습니다. 니케이의 보도에 따르면요. 더위가 길어지면서 아이스크림 소비 더 늘어날 것 같다라고 보도했고요. 세계 최대 아이스크림 제조사가 영국 유니레버인데 여기 주가가 지난 6월부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아이스크림 가격을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상반기 관련 매출이 5.7%나 증가했습니다. 국내 업체 역시요. 지난 2월에 원자재 가격, 인건비 상승 등 이유로 해서 제품 가격 인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률도 좋아졌고 이 기업들은 또 주가도 많이 오르고. 근데 우리만의 일도 아니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네네. 근데 또 임계점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더워도 정도껏 더워야지. 정말로 너무 더우면 아이스크림 먹을 생각도 안 나지 않을까요? 제가 아까 최대 아이스크림 제조사가 유니레버라고 했잖아요. 네. 유니레버 최고 재무 책임자가 이 날씨가 너무 더워지면 사람들은 아이스크림 대신 실내에서 차가운 음료수를 찾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뭐 3분기 상황은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식의 말을 한 거고요. 국내 관계자도 사실 아이스크림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밀려가지고 한동안 정체기에 있었다. 그렇죠. 이 폭염을 아이스크림 업체의 수혜와 등치시키기는 좀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빙그레가 제가 실적이 영업이익이 2배 이상 늘었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요 빙그레 설명은 뭐냐면 뭐 아이스크림도 좀 기여를 했지만 그것보다는 해외 사업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27% 성장한 덕분에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한 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이스크림 회사들 돈 많이 버니까 좀 양 좀 늘려줬으면 좋겠네요. 점점 작아지고 있죠. 점점 작아지고 있어가지고. 자, 그리고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동네에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네. 여기 좀 인기가 꺾였나요? 이게 한 집 건당 한 집꼴로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네. 집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게 우후죽순 난립하면서 오히려 이제 뭔가 폐업하는 그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국내 최초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응응스크르래요. 여기 폐점률이 지난해 기준 13.7%. 이 폐점률이 프랜차이즈 업종이나 브랜드의 포화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10% 넘어서면 수익성 악화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 프랜차이즈 응응스크르 경우에는 21년 총 가맹 점수가 523곳인데 네. 신규 개점 곳수가 104곳. 지난해는 근데 86곳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폐점률이 1년 사이에 껑충 뛰었습니다. 왜 이렇게 뛰었냐?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을 포기하고 매물이 그만큼 많이 나오는데 또 이게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 일부 점포는 권리금 없이 정리가 되고도 있고요. 안 팔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영업을 이어가는 것도 있고요. 이게 아이스크림 그 전문 매장이 사실 별로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소자본 창업이 가능해요. 또 누구나 할 수 있죠. 네, 맞아요. 근데 경쟁 점포 난립하면서 기대 못 미치는 매출 내고 있고요. 이 아이스크림과 경쟁하는 곳이 편의점이거든요. 네. 이 편의점도 가보면 요새 상시로 아이스크림 세일하고 있습니다. 별 차이가 없으니까 편의점을 더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월세, 관리비, 전기세, 고정비용 부담 만만치 않고요. 프랜차이즈가 더해지면 뭐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비용 내야 되고요. 게다가 무인이잖아요. 이 절도 등 각종 범죄도 폐업을 결정짓는 요소다라고 합니다. 네. 강영현 기자에게 갑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뭐 붙으면 축구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 가위바위보도 지면은 좀 존심 상한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에서 뒤처질 수 있다면서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성장률이 낮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경제 성장률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되게 이게 일단 왜 그런가 하면 일본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에 일본의 실질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죠. 전분기보다 1.5% 증가했거든요. 네. 지난해 4분기부터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입니다. 성장폭도 1분기에 0.4% 성장해서 4배 가까이 늘어난 1.5%를 기록했고요. 2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의 2배 이상 상회했다는 점도 좀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일본 경제의 깜짝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수출인데요. 네.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대란이 해소되면서 자동차 수출이 급증했고 그래서 그 결과 2분기 일본의 수출이 전분기보다 3.2%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외국인 여행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요즘 주변에서도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2분기에 일본 외국인 관광객 수가 코로나 유행 이전인 2019년 2분기에 69% 수준까지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코로나 충격에서 뒤늦게 벗어나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확실히 잃어버린 30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상황은 또 많이 다르고.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 같은 경우는 2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해서 0.6% 늘어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1분기에 0.3% 늘어났던 것보다는 개선됐지만 일본 1.5%랑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죠. 그래서 GDP를 구성하는 지출 항목이 8개인데 그중에서 민간 소비, 정부 소비, 건설 투자, 설비 투자 그러니까 총 7개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네. 일본이 1분기 성장률이 0.4%였는데 한국은 아까 0.3%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분기 연속 이미 추월을 허용한 셈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올해 일본이 한국의 성장률을 추월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IB들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평균 1.1%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일본은 1.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0.3%포인트 낮은 거죠. 이 전망치가 심지어 2분기에 일본이 깜짝 성장을 했던 것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성장률 차이가 이보다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에 일본이 한국 성장률을 추월하면 이게 1998년 그러니까 IMF 이후로 25년 만에 처음 네. 당시 한국이 마이너스 5.1% 기록했고 일본도 그의 역성장했지만 마이너스 1.3% 기록하면서 한국보다 높았었는데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한국이 뒤처지게 되는 겁니다. 더 분발을 해야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강영현 기자 그리고 알고란의 고란 경제전문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케이블을,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김인철님이 우리 경제성장률 이야기 들으시고 일본보다 낮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낮다는 게 문제죠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또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이 이윤을 더 많이 내게 됐을 경우에 국민적인 좀 반감이 들죠.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초과 이윤세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에너지 기업들, 정유회사들이 엄청난 수익을 거두니까 특히 유럽 지역에서 이 세금을 걷자라는 또 압박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금융, 제약, 식품 회사들에까지 이 세 글자 땡땡세를 걷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시는 정답을 좀 가려서 읽어드리면 힌트가 되지 않을까요? 1300님,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성공예감을 듣게 되어서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다. 제가 이걸 한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최명희님, 오늘 뽑히면 횡재일 것 같은데요.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정답 그리고 의견 많이들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나라 영화 혹시 밀수라는 영화 보셨나요? 관객 45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네요. 1970년대 해녀들이 밀수에 뛰어든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경제사에서 실제로 이런 암암리에 밀수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밀수의 역사를 재미있게 들어볼까요? 경제전문 뉴미디어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재밌는 얘기네요. 네. 영화 밀수 사실 저는 아직 못 봐가지고. 저 너무 재밌게 봐서. 그래요? 네, 이 주제로 이제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을 때 너무 설렜어요. 그래요? 네. 450만 명이 벌써 봤다고 하니까. 네. 근데 영화에서처럼 실제로 해녀들이 밀수에 가담을 했었나요? 역사적으로? 네, 했었습니다. 우선 저희가 1980년대까지는 경제 생활 측면에서 밀수를 좀 떼어놓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이제 해방 직후부터 이제 어려운 사정 속에서 네. 부족한 물자를 저희가 밀수나 밀무역을 하지 않으면은 벌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해녀들이 영화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밀수에 동원된 거는 저희가 1970년대. 라고 봐야 합니다. 70년대부터. 네. 이때는 우리도 나름 경제가 조금 크고요. 먹을 게 생겼는데 사실 공권력이 좀 미치지 못한 면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불법의 규모가 어두운 데서 커지고 네. 기업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해녀를 이용한 밀수가 이제 조직폭력배들이 좀 달라붙으면서 좀 성행을 하게 됐습니다. 특공대 밀수라는 게 있었어요. 1960년대에. 특공대 밀수요? 네. 이제 뭐 아무래도 전쟁 직후다 보니까 좀 이제 그 무기 같은 거를 들고서 이제 배에서 쾌속정을 타고서 이제 막 특공대, 뭐 밀수 특공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던 게 있었는데 그거 하고 조직
불법 조직 개입으로 이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요 사이에서 탄생한 게 이제 해녀를 이용한 밀수 방법론. 이게 분선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예, 외항 선박이나 활어 수출선 등이 이제 가까운 바다에서 밀수품을 실은 선박하고 만나가지고 옮겨요 밀수품을. 그러고서 이거 그냥 생선인 척하면서. 예, 맞아요. 생선 뭐 혹은 나머지 뭐 이런 거를 바닷속이나 섬의 바위 틈에 숨겨놓고서 이제 방수 포장을 하고 숨겨놓고서 해녀와 운반책이 육지로 운반하도록 하는 겁니다. 해녀분들이 전복이랑 굴을 딴 게 아니라 네. 밀수품을 따갖고 온 거예요. 맞아요. 바위 틈에서. 그러면 주로 당연히 바닷길 통해서 많이 들어왔겠네요. 사실 이제 영화를 보고 나면 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육로로 들어오는 경우도 좀 많았어요. 육로를 통해서요? 네, 1950년대하고 90년대까지 쭉 보면은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뭐 해상이 좀 인상 깊은 게 뭐냐면 어디서 들어오느냐의 문제예요. 네. 주로 이제 일본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밀수. 중국에서 오고 네. 그리고 미국에서 오는데 미국에서 오는 거는 좀 우리가 항공편이 그래도 좀 일상화가 됐을 때 예, 미국에서 오는 밀수품을 바다로 옮기기는 조금 그렇죠. 비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저희가 바닷길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가까우니까. 특히 남해안은. 그래서 부산하고 마산의 경공업이 발전했던 것도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 왜냐하면 식민지 시기에는 당연히 당시 일본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떼어놓기 어려웠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본에 수출하기 편한 남해안 지역이 좀 발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밀무역을 하기에도 당연히 무역길이 이제 오가는 데가 편했겠죠. 그래서 당시 일본하고 해상 밀수라고 하면은 이제 활어 선어 수출선하고 외항선을 이용해서 해상으로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영화 밀수 이야기 하시면서 해녀들이 밀수에 동원된 게 70년대부터였다라고 했는데 70년대에 자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아예 우리나라에 밀수가 시작된 거는 역사를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나요? 아주 오래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네. 이제 우리나라가 생기기 이전에도 있었겠죠. 해방 전에도. 네. 네. 그러면 해방 전으로 보자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방 전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밀수가 시작됐던 시기라고 하면은 해방 직후 공장들이 문을 닫았잖아요, 일단. 네. 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극심해졌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1944년에서 45년 사이 1년이 안 되는 사이에 서울 도매 물가, 소매도 아니고 도매 물가 상승률이 2364%. 네,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어요. 돈이 있어도 뭐를 살 수가 없으면 이렇게 뛰는 건데 네.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밀무역을 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으로 좀 몰린 거죠. 그래서 그때는 대련 만주 이쪽을 좀 근거지로 해가지고 양말이나 비누나 성냥품 같은 일용품을 많이 들여왔는데 충무, 지금은 통영이라고 하거든요. 그 당시 충무항이나 여수를 거쳐가지고 국내에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38선이 굳어지면서 대련하고 왕래가 좀 어려워지니까 이제 이때는 이제 전쟁 직후고 하니까 좀 조직화가 된 밀수꾼들이 일본의 그 이즈하라나 대마도 이쪽으로 근거지로 옮겨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특공대 밀수라고 하는 무장 조직 밀무역을 시작을 해요. 이제 1960년대 후반이 되면서는 또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단속이 심해지다 보니까 좀 일본의 생선을 수입하고 수출하는 외항선 밀수로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도 그렇고 전쟁 이후에도 그렇고 물건이 없으니까 밀수를 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러면 당시에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밀수를 통해서 좀 얻으려고 했던 물건들은 뭘까요? 사실 지금은 상상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1위를 이제 항상 차지했던 품목이 직물류예요. 옷감. 네, 옷감이요. 그래서 자료를 준비하다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네. 저희 시어머니께서 1949년생이세요. 네. 통영 분이신데 이제 옛날 자료에 충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밀수의 본거지 중 한 곳이었습니다. 남해 지역. 네네네. 뭐 목포, 여수, 충무, 마산, 부산 이렇게 둘러가지고 이제 밀수가 좀 심했는데 야밤에 저희 시어머니 어리실 때가 50년대 50년대 네, 이야기입니다. 50년대 60년대 초반 요때는 이제 해안가에 밀수 선박이 정박을 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밀수 그 밀항 선원들을 집안에 이렇게 막 숨겨줬대요. 단속을 피해가지고 재워주기도 하고 숨겨주기도 하고. 물자가 워낙 부족하니까 그렇게 한번 숨겨주고 나면은
그 조금씩 이제 나눠 받았는데 특히 인기가 있었던 게 이제 그 옷감, 깨끼라고 이제 바느질하는 방식인데 요 옷에 안감되는 거예요. 네, 그때 그 보들보들한 저희 요새는 그냥 이제 조금 저렴한 물건을 사면 보자기로 이렇게 싸주는 그거 있잖아요. 약간 보들보들한 보자기. 네네네네. 되게 약간 광택 나고. 네네네. 그게 그렇게 비싸고 인기가 있었대요. 당시에는. 네, 그거를 밀수로 구하면은 그 부잣집 이게 안감으로 그렇게 많이 썼다고 그거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자료를 조사를 했는데 이제 그 당시 밀양 선원들을 보면은 그 옷감을 허리에 막 칭칭 감고 거기에다가 시계를 막 몇 개씩 주렁주렁 담고. 네, 당시의 부자들. 네, 그럼 집에서도 쓰고 이제 부산, 마산 이런 대도시로 건너가서 좀 팔기도 하고 그러셨대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남자들한테는 또 마카오 신사라는 말이 유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카오 신사. 이제 수입 이제 옥스퍼드 천으로 그 양복을 맞춰 입은 남자분들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내 양복지로 옷을 해 입으면은 한 달이면 무릎이 해져가지고 굉장히 좀 곤란했다고. 근데 수입 천으로 이제 마카오 신사가 돼서 딱 나타나면 멋도 있고 오래 가고 참 경제적이고 그랬다고 합니다. 마카오 신사, 옥스퍼드 천. 근데 밀수도 사실 그 시대가 찾는 물건 자체가 달라질수록 트렌드도 바뀔 거 아니에요? 네. 저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 발전을 하니까 밀수품 수요가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 바뀌는 건 하나 있었죠. 당시는 정부가 수입 금지, 수출 금지 뭐 이런 거를 하던 약간 계획 경제 시절이니까 금지를 하는 거는 항상 수요가 이제 부족하니까 이제 좀 항상 상위권에 있었고, 수요가 부족한 게 아니라 공급이 부족하니까 항상 상위권에 있었고, 밀수하면 빠지지 않는 종류가 아까 말씀드린 직물류에서 이제 기계류로 조금씩 넘어오는 거죠. 특히 모터 달린 것들은 우리가 회사에서도 필요하고 공장에서도 필요한데 워낙 자체 생산품 품질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일제 뭐 해서 넘어오는 게 많았고요. 이제 다음에 이제 TV나 라디오 같은 쪽으로 무거운 전자제품 쪽으로 좀 넘어왔고, 그리고 단골 제품들이 음식료품하고 한약재, 의약품, 장신구, 귀금속이 되는데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아주 뭐 50년대, 60년대 이럴 때는 약이라고 이제 사면 밀가루에 색소 섞은 것도 막 팔리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약품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이제 좀 일제 뭐 미제 이런 거를 좋아하다가 80년대, 90년대가 되면서는 그런 게 없어져요. 우리나라도 품질이 좋아지니까. 다만 이제 1980년대 되면 우리도 경제가 꽤 크잖아요. 올림픽을 이제 유치할 정도로. 그러면은 이런 생필품들이 싹 사라지고 사치품들이 좀 올라옵니다. 특히 금이 1980년대는 밀수품 한 3위 정도 적발이 돼요. 그래서 취향을 타는 사치품들이 조금 올라오고 귀금속들이 좀 올라오게 된 거죠. 아하. 청취자분들이 허종구님, 아니 문익점 선생님이 계시는데라고, 노승준님도 문익점 선생님을 이야기를 해주셨고, 9966님은 이병철 전 삼성회장의 선대회장의 사카린 밀수가 사실인가요? 라는 또 질문도 올려주셨어요. 이 빼놓을 수 없는 밀수 사건들이 굵직한 게 좀 있죠. 예, 특히 이제 말씀해 주신 한비 사건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공식적으로는 한비 사건이라고 하나요? 아마 공식적으로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시 언론 보도를 찾아보면 보통 이제 한비 사건. 한국비료공업.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삼성 계열사예요. 당시에 한국비료공업이 건설 자재인 척을 하고 사카린 55톤을 몰래 들여오다가 걸렸습니다. 예, 일본의 대기업인 미쓰이물산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비료 공장을 건설하는 도중에 건설 자재라고 속여서 들여온 거죠. 사실 이게 적발됐을 때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일단 배경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면은 1960년대거든요. 이때 우리나라가 아직 농업이 굉장히 중요하던 시기였는데 농업이 중요한 국가에서는 비료가 사실은 좀 생명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 좀 비료 생산에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이거를 생산을 하려고 온 국민이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그걸 건설을 하다가 밀수를 하니까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 그리고 이때 밀수 형태 중에 좀 인기가 있었던 게 뭐냐면 유령 회사를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해야 되니까 좀 생산 측면에서 뭐를 하면은 면세를 해주거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유령 회사를 세워서 그 면세를 받아가지고 싸게 자재를 들여온 다음에 유령 회사니까 그냥 도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재는 암시장에 파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비료공업이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밀수를 하려다가 보니까 이게 되게 안 좋았죠. 이때는 밀수가 사형까지 가능한 범죄였어가지고 더 분노한 측면이 있었죠. 저희 유명한 김두한 씨. 장군의 아들. 장군의 아들 이 드라마에도 이게 나왔었죠, 이 이야기가. 맞아요. 그래서 국회에 이제 똥을 뿌렸었죠. 네네네. 그게 이 사건 때문입니다. 네, 근본적인 해결은 좀 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1966년도에 적발된 한비 사건, 사카린 밀수 사건 이야기였고, 그러면은 요즘에도 이 불법 밀수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될 텐데 어딘가에 있겠죠? 있죠. 지난해 제가 관세청에서 배포한 실태 조사를 보니까요. 네. 일단 온라인 오픈마켓을 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더라고요. 예전에야 뭐 해상, 용로 이랬지만 요새는 그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제 오픈마켓에서 좀 기승이다. 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사치품으로 넘어가서 명품 가방하고 시계가 좀 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마약이 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고, 다이어트 약도.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명품 가품은 한 300억 규모로 적발이 됐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좀 놀랐던 부분은 이제 뭐 공공조달에서도 밀수가 좀 성행을 하고 있다고 해서요. 이제 원산지를 속여가지고 저렴한 물품을 국산이라고 하고 부정 납품을 하는 거예요, 정부에. 근데 이게 지난해 1,244억 규모 적발이 됐는데 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관세법 위반 행위이기도 하고 품목하고 가격에 따라서 좀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면은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큰 불법이거든요. 지하 경제가 사실 좀 어렵죠. 문제죠. 일단 정확한 기록을 알 수가 없으니까 행정의 근거 자료를 만들 수가 없어서 이게 지하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과세도 안 되고 보호도 안 되고. 1940년대 70년대 이야기 들었고 또 현재도 밀수가 또 횡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와 함께했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들어보시죠.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일 외교장관이 어젯밤 화상으로 장관회담을 열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25분쯤 충남 논산시 연무읍의 농가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한 동이 전소되고 80대 지체장애인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오전 브라질의 국가 전기 시스템 고장으로 전체 26개 주 가운데 25개 주에서 출근 시간대 전력 공급이 중단돼 큰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투자은행 UBS와 크레디트 스위스의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자산 총액이 100만 달러 미만으로 줄어들어 100만 장자라는 호칭을 유지할 수 없게 된 미국인은 170만 명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는 트렌드 팔로우 시간이죠.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한다혜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우리가 뉴트로 열풍이 계속된다라고 하면서 뉴트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이어지나 봐요. 네, 맞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흔히 복고라고 합니다. 이걸 영어로 레트로라고 하는데 뉴트로는 레트로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새로운 복고를 의미해요. 레트로가 중장년층이 지난날의 향수를 느끼는 것을 의미하면 뉴트로는 그 시대를 살아본 적 없는 젊은 사람들이 옛것을 신선하게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뭔가 낡고 좀 불완전한 이런 과거의 것들에 오히려 매력을 느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하. 근데 이게 그냥 반짝 유행하는 줄 알았더니 쭉 이어지네요. 네, 맞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먼저 거시적 차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복고는 뉴트로는 모두 불경기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복고 코드는 불황기에 등장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소비 심리적 관점으로 보면 소비자가 불경기에는 좀 과거지향적으로 그때 좋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호경기에는 미래지향적으로 좀 바뀐다고들 합니다. 또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이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에 굉장히 익숙해진 젊은 세대가
자신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 과거의 아날로그를 매력적으로 느껴서 뉴트로가 등장했다는 분석이 가능한데요.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는 이 디지털 시대에 오히려 과거의 옛것이 사람들에게 새롭게 다가갔다는 점이 또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 네, 맞습니다. 흔히들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한 70, 80 정도는 돼야지 레트로 아니겠어? 하실 텐데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Y2K 그러니까 2000년대를 네. 다시 또 좋아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왜 하필 많은 시대 중에 Y2K인 것인가? 이게 예. 중요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Y2K는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 즉 세기말 시대를 의미합니다. 가족적 차원에서 보면은 이 X세대의 시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Y2K가. 맞아요. 그런데 이 X세대가 Z세대의 엄마 아빠 세대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살아온 시대를 요즘 자녀들이 경험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른 시대보다는 조금 더 이 Y2K가 친숙한 문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로 더 중요한 포인트는 요즘 젊은 세대들의 시대 정신과 이 Y2K가 좀 맞아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Y2K의 핵심이 개성 표현이죠. 근데 다양성과 자유를 중시하는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이 Y2K의 개성 표현이 좀 눈길을 끌 수밖에 없겠죠. 네. 개성도 표현이 되고 또 엄마 아빠랑 또 통하는 지점도 좀 있고. 네네. 최근에 떠오르는 그러면 뉴트로 소비를 좀 살펴볼까요? 우선 역시 패션부터 봐야죠. 네, 맞습니다. 뉴트로가 가장 먼저 나타난 곳이 바로 패션 분야입니다. 네. 2021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이 Y2K 패션이라는 키워드가 급속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시면 이 Y2K 패션 정말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짧은 상의, 또 통넓은 바지, 골반에 걸쳐있는 이 팬츠들이 대표적인 Y2K 패션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아이돌들의 무대를 봐도 의상 스타일이나 무대 느낌 같은 부분에서 Y2K 느낌이 굉장히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액세서리까지 이 현상이 확대되고 있어요. 네. 머리끈, 이 곱창 밴드가 또 유행을 하고 있고요. 머리 묶는 밴드인데 꾸불꾸불한 네네네, 맞습니다. 젤리 슈즈도 Y2K 패션인데 유행을 했어요. 또 백팩. 이런 것도 Y2K 대유행과 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학생들의 가방으로만 생각되던 이런 친숙한 브랜드들이 레트로 돌풍을 탈면서 요즘은 완전한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요즘 또 그 키링이라는 것도 그러면은 뉴트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이 바로 키링인데요. 열쇠고리를 의미하죠. 데일리룩에 빠지지 않고 이 인형 키링이 막 등장해요. 그래서 가방에도 달고 옷에도 달고 하는데 이것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그렇죠. 특징입니다. 요즘 어린 친구들은 열쇠를 가지고 다닐 일이 없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열쇠는 없어도 키링은 산다. 네네. 참 신기합니다만 네. 그런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1918님 네. 요즘에 젊은 층 사이에서 약과가 인기가 많던데 이것도 뉴트로인가요? 이렇게 먹거리에서 네. 또 이런 현상들 나타나죠? 네, 맞습니다. 방금 딱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올해 상반기에 가장 큰 식품 유행 하나라 꼽으라고 하면 전통 간식, 약과입니다. 야. 심지어는 약캐팅이라는 말까지 등장했어요. 약과를 티켓팅하듯이 먹는다. 이런 표현인데요. 이런 추세를 지켜본 식품 업계들에서도 약과를 활용한 디저트 제품을 굉장히 많이 출시하셨어요. 그래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편의점에 가보시면 약과 활용한 디저트가 참 많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젊은 세대가 약과 같은 이런 전통 간식을 좋아하면서 할메니얼 입맛이 돌아왔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할머니 플러스 밀레니얼 요거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 할메니얼 열풍 때문에 오래된 식품 브랜드들이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어요. 그래서 인기가 없어서 좀 단종되려고 했던 제품들이 다시 빛을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식혜 음료, 그리고 땅콩으로 만든 강정 스낵, 이런 것들이 매출이 전년 대비 70% 성장하는 큰 인기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이 수십 년대 식품 브랜드들이 매출이 아무런 판촉 없이 이렇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아, 일부러 막 마케팅 광고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네네. 그냥 자발적으로 이 매출이 증가했다는 것이 또 핵심 포인트인데요. 소위 말하는 역주행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만큼 뉴트로 열풍이 대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약과 식혜 또 요즘에 양갱도 그런 거. 네네, 맞습니다. 자,
한다혜 박사가 보시기에 또 네. 패션하고 먹거리 말고 또 뉴트로 소비 주목할 수 있는 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클래식한 것들이 대세가 되고 있다는 네. 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레트로 감성, 뉴트로 감성 이런 아이템들이 힙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디지털 카메라가 유행을 다시 디카. 하고 있어요. 아. 네, 과거의 디카, 이 장롱 속에 박혀 있었던 디카를 다시 꺼내서 사용하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 세대가 잘 안 쓰게 된 디카를 네, 아이들이 젊은 세대가 20대가 쓰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질이거든요, 사실. 옛날 건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빈티지한 느낌을 주면서 이 찍은 사진을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일일이 옮겨야 되는 귀찮은 과정이 귀찮죠. 있는데 이 귀찮은 것이 오히려 새롭고 신선한 경험이 된다는 것이 또 주된 특징입니다. 야, 이거는 동기화가 안 된대. 와이파이가 안 되는 카메라래. 신기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선을 연결해야 된대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신기한 포인트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또 이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고 자란 이 젊은 세대가 최근 LP판에 빠졌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큼직한 레코드판을 꺼내서 이 턴테이블에 올려놔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특유의 지직거리는 그런 저음질 재생 소리가 너무 감성적이라는 겁니다. 감성? 그래서 네, 그 감성이 너무 좋아서 LP판을 사 모으기도 하고 데이트 코스에도 이 LP바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LP 잘못 빠지면 안 되는데 돈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도 이런 뉴트로 열풍이 반짝 유행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뉴트로 열풍이 이미 좀 생각보다 많이 그렇죠. 지속되고 있어요. 이 아날로그에 대한 동경이 점차 메가 트렌드화되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유행이 옛날부터 돌고 돈다. 이런 말씀 많이들 해주셨는데 맞아요. 생각보다 이 뉴트로가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늘 새로움에 목말라 있는 이 Z세대에게 뉴트로가 오히려 새로운 가치를 또 선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뉴트로가 또 새로운 발견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뉴트로를 대체할 만한 큰 테마가 또다시 나오지 않는 이상 당분간 이 가치 소비와 펀슈머, 재미를 추구하는 이런 소비자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뉴트로 열풍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랜만에 집에 가서 네. 400만 화소 디카 한번 다시 찾아봐야겠네. 집에 네. 어딘가 있을 거예요. 고장만 나지 않았다면. 이거 아이들한테 다시 쓰라고 주면 엄청 좋아하겠는데요. 네, 왜 맞습니다. 그 생각을 못했지? 새로 사는 것보다 사실은 그런 부모님이 어딘가 있던 거 꺼내서 주는 것도 네. LP도 마찬가지로 추억을 함께 나눠보시죠.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한다혜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도 중국 경제 상황 요즘 참 많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 누누이 좀 다뤄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단체 관광도 이제는 허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 배경하고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중국 경제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지 입체적으로 저희 2부 때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듣고 저희는 10시 5분에 돌아옵니다.